설리번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정신분열증 치료에 적용했는데 그의 분야는 그 당시 프로이트의 연구가 아니라 크레펠린의 이론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1923년에서 1930년 사이에 설리번은 메릴랜드 토선에 있는 셰퍼드 애녹 병원에서 남자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위한 작은 병동을 운영하였다. 이 실험적 병동은 현재 치료적 공동체라 부르는 것의 시초였으며 설리번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임상적 치료법들을 연마하고 개인관계도 이론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였다. 설리번과 크레펠린, 프로이트 이론을 사용한 초기 연구.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정신의학적 이론들은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인 크레펠린의 견해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크레펠린은 그전에는 다른 병리로 여겨졌던 긴장병, 망상 환자 그리고 파괴증 장애들을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를 묶었다. 그는 이러한 조발성 치매의 하위 유형들이 조만간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정신적 및 정서적 기능이 완전히 해체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감정적인 징후라고 주장했다. 정신분석에 대한 프로이트의 초기 정신적 동적 이론들은 크레펠린의 생물학적 접근과 매우 달랐으나 치료적 측면에서는 크레펠린의 견해와 일치했다. 설리번은 정신분열증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뿌리 깊은 합의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그의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정신분열증에 관한 크레펠린의 입장에 반대하여 자신의 기본 주제들, 원리들 그리고 강조점들을 설정하였다. 설리번은 정신분열증이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이해할만 하며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설리번은 그의 환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크레펠린의 의견에 기초한 정신의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크레펠린의 권위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대한 그의 견해는 항상 정당한 진단으로 지지받았다. 크레펠린은 수년간 입원했던 환자들과 나눈 공개적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려고 했다. 설리번은 자신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크레펠린이 증명하려는 것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시설증후군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크레펠린이 제시했던 기초적인 자료들은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이미 현실에 대한 습관적이 되었고 변하기 어려운 적응 양식으로 발전한 후에 수집된 관찰들이라고 주장했다. 설리번은 정신분열증에 관한 초기 논문들에서 연구자들에게 연구자 자신이 미리 예상하고 있는 이론들과 설명들보다는 병리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그러한 병에 대한 사전 지식은 치료자에게 자신의 권력과 지식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환상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경학적 설명들, 이원론적 비신론들, 그리고 시민 동형론적 사물화보다는 정신분열적 내용과 행동에 대한 상세한 개인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연구의 가치는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밀접하고 상세한 연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치료적 관습에 대해 공격하는 초기 논문에서 설리번은 브로넬러의 정신분열적 연구, 융의 이론, 기계적 물리학, 철학적 실용주의 그리고 학술적 심리학으로부터 용어들과 개념들을 빌려왔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원천은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가 이미 20년 전에 신경증적 증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설리번은 정신분열적 현상이 우연한 신경학적 손상의 산물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설리번의 초기 이론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할 것과 그들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그는 정신분열적 사례들이 매력과 치료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이후에 정신분열적 이론을 다른 영역들로 확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설리번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은 고립된 유기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들과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다. 정신분열적 정신병리가 지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환자의 가족 상황과 부모의 성격이라는 맥락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동의하는 경험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설리번의 연구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설리번은 낯설고 괴상해 보이는 정신분열증 증상 밑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한 생물학적 상처가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정신분열적 증상들과 대인관계적 맥락과 분리시켜 연구한다면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현재의 타인들과의 맺는 실질적 관계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하는 근원이라는 것이다. 설리반은 정신분열증은 선택의 기본 조직이 근본적인 장애를 입었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자존감이 파국을 맞이할 때 상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설리반은 증상의 회복은 통찰이 아니라 선택의 근본적 재조직에 달려있으며 이제 통합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자기 안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리반은 환자가 언어를 자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정신의학자가 자신이 지식과 통계를 가졌다는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를 마술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심리연구에서 연구자는 잘못된 결론에 만족하기 쉽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들의 증오는 대인관계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치료자의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등의 세 가지 관찰은 설리반으로 하여금 객관성과 감정적 분리라는 가정하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에서 의사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의사의 어떤 행동보다 평상시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설리반의 대인관계적 이론의 기본 원리와 입장은 그 당시의 정신의학을 생물학적이고 유사 객관적인 질병분류학적 선입관으로부터 분리시켜 진정한 정신융통적 관점으로 이끌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이중적인 것이었다. 그는 한편으로 정신분열증에 대한 페펠린의 운명론적이고 생물학적인 견해에 도전하기 위해 정신적 갈등, 억압, 그리고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활용했다. 설리반의 초기 논문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적 틀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설리반은 또한 치료자 자신의 개인적 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 행동은 정신분석 상황처럼 모호함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그의 선배들인 마이어와 화이트처럼 설리반도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점차 교조주의화 되어가는 것과 그 이론을 하층 계급의 환자들, 특히 더욱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적용했을 때 갖는 한계들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결코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그의 비판들은 짧게 그리고 종종 각주에서 제시되었다. 설리반이 프로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되어 있는 그의 언어 언급들을 종합하며 프로이트에 대한 설리반의 비판은 다음 네 가지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기적 신경적인 개념을 일원화함에 있어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에 대하여 너무 비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둘째, 프로이트가 매우 적은 치료로부터 거세 불화가 같은 이런 논리들을 끌어낸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행동이었다. 셋째, 프로이트는 친밀한 대인관계와 그리고 문화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들과의 관계가 개인의 정신 기능에 미치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경쟁, 투쟁, 질투, 연장된 의존성, 그리고 성적 위선의 가공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구강의적 역동은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성향이라고 말한다. 구관계의 특징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의 취득이 관심을 갖는다. 넷째, 설리반은 프로이트 이론의 연구 자체가 아니라 프로이트 주의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했다. 정신분열증을 이해하기 있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공헌에 대한 설리반의 양가적 태도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갈라탄다. 스스로 분석을 받아본 일이 없는 정신과 의사와 최근에 분석을 받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정신과 의사, 일반적으로 정신분열 독자를 치료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조금 쉬어서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조금 나누고 가죠. 어쩌면 정신분열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인관계 정신분석가의 어떤 시조라고 가장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아까 얘기한 컬처럴리스트라고 하는 문화론자들, 다른 쪽에서는 신 프로이디언이라고 네오 프로이디언의 이름이라고 불렸던 아주 쟁쟁한 분석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인관계 정신분석들이 발달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이렇게 발전시키다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각자 같은 성향의 이론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리반의 일생을 특히 이론의 발달 과정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아주 전통 속에서 굉장히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실용주의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도 프로이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전제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 틀에서 자기의 이론도 이렇게 발달시켰지만 결국은 프로이드로부터 독립된 어떤 학파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겠죠. 한편에서는 프로이드가 크레펠린이 얘기했던 어떤 운명론적인 생물학적인 원인을 가진 것에서 정신역동적인 측면으로 발달시킨 점에서는 프로이드의 공헌이 인정이 되지만 프로이드나 크레펠린이나 다 어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에서 일치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이런 숙명론적인 데서 벗어나서 정신분열증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이분이 실제 치료한 남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시절에 자기 스스로 환자들 많은 임상 케이스를 하면서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론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초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론이 형성됐다기보다 자기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데 물론 정신분석이 프로이드도 자기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프로이드는 좀 더 이론적인데 더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심리학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하나의 이론이 하나의 독립된 자연과학 레벨의 어떤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졌고 자기 이론을 단순하게 환자 치료뿐이 아니고 다른 많은 영역에 확장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정신분석의 영역을 넓힌 그런 큰 역할을 프로이드가 했었죠. 그렇지만 설리반은 어떤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의 역동 중심으로 우리는 이미 타고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외부로 발현한다고 하는 이런 역동 구조 이론 한편에서 이거 인트로사이킥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심리 내적인 것들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했던 이런 것에서 설리반은 정반대의 이론을 도출한 거죠. 인간은 우리 개개인은 이걸 독립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개인의 심리는 독립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된 인간의 심리는 이해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건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정밀하게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인콰이리라는 대인관계가 어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미국에서 훈련받은 많은 정신분석가들에게서는 엑스플로레이션이나 인콰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들 이게 어떤 설리반으로부터 온 전통이라고 보여요. 어느 이론으로 훈련받으신 분이나 미국 쪽에 영향을 받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엑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해석보다 엑스플로레이션에 더 큰 어떤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여요. 엑스플로레이션을 인콰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를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이냐 관념적인 존재 혹은 역동적인 것 이미 타고나는 그런 쪽에서 인간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 어떤 가족 관계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형제들과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현재 이분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탐색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정교하게 탐색을 하는 기법들이 대인관계에
쪽에 세례를 받은 미국의 분석가들에게 더 몸에 배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심리학적인 어프로치로부터 사람을 어떤 우리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어떠면 메디칼 마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우선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여기서 설리반이 봤던 것은 어떤 환자들이 언어를 자폐적으로 사용한다. 환자들의 얘기가 자폐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의학자나 치료자들의 얘기 자체도 어쩌면 거의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가 가진 어떤 관념을 그냥 유지하는데 자기가 이미 가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진단이라는 어떤 그래 충분한 탐색을 거쳐서 인간을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질병 분류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프로치, 메디컬 어프로치에 가까운 이런 어프로치들은 이 설리반이 봤을 때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분은 미국적인 것들이죠. 굉장히 내담자를 존중하는 태도, 환자에 대한 태도 자체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치료자가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어떤 미국적인 문화에서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독립적인 개개인을 전제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잘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타고난 것, 역동 중심으로 인간을 초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보다는 이분의 구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분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리반의 얘기 속에서 잘 보시면 프로이드는 자기 이론을 뉴로시스 환자, 우리가 사이코뉴로시스라고 했던 신경증 환자 중심의 이론인데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론의 올터너티브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프로이드 이론과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이드 이론을 대체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론, 이게 역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관계 중심의 이론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자기애적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설리반은 처음부터 자기의 환자층을 정신분열증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정신분석 환자를 치료의 범주로 넣은 거죠. 이 전통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현대 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파트니스도 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이분이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설리반이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정신분석적 환자를 중심으로 발달시킨 것이나 현대 정신분석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스파트니스가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발달시킨 것이나 서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대인관계 정신분석은 제가 서울에서는 두 학기 강의를 했어요. 두 학기 강의라고 어쩌면 또 이 대인관계 정신분석 중에 한 흐름인 우리가 공부했던 호나이, 여기서 혼이라고 해요. 캐런 호나이만 가지고도 한 강좌를 이렇게 따로 하고 이래서 대인관계 정신분석은 제가 서울에서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캐런 호나이 공부를 했었죠. 대인관계 정신분석 따로 공부하시지 않았지만 이번에 여기서 대인관계 정신분석 특히 설리반 중심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 대인관계 정신분석의 에센스,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래야 다른 학파의 이론, 특히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정통 정신분석, 클래시컬 티어리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대인관계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데 이번 두 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제 대인관계 정신분석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훨씬 어프로치가 쉬울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정신분석만 보고 또 클래식한 정신분석만 보고 대상관계만 따로따로 떼어서 볼 때는 그 속에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론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기 힘든데 이번에 아마 이번 두 주는 설리반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도 우리가 페어벤 이론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 이론 이것을 우리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우리가 몇 주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 정신분석 지금 이번 우리가 한 두 학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과목은 컴패러티브 사이코 애널리시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각 정신분석 학파들 간에 비교하면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각 학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학파의 이론들을 공부할 때 아니면 각 이론가의 책을 읽을 때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점을 다른 쪽의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해해야만이 그 독특한 학풍이나 그 독특한 학파나 독특한 학자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 속에서 정신분석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 공부해 나가죠. 교수님, 그 질문이 생기는 네네.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이 다 같은 정신분열증인지 아니면은 그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그 책에서 제가 어쩌다가 안 써도 되는 책을 사버렸는데 예예. 그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통합심리치료라고 제목만 보고 사는데 보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예. 그걸 쭉 보니까 거기서 정신분열증 여기서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말 그대로 프로이트의 이론하고 설리번의 이론을 예를 들면은 그 두 쪽을 갖다가 그냥 중도에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환자가 종류가 다른 건지 정신분열증에 대한 정의가 또 어떤 모호한 건지 아니면 분명한 건지 이걸 그건 어떤 면에서 저도 답하기 힘든 게 학자마다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런데 어쩌면 같은 정신분열증인데 같은 환자를 놓고 어떤 분은 역동 이론 가지고 시작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환경 이론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 두 가지가 다 각각 두 가지에서 원인이 다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이건 이쪽의 원인이 더 큰 사람, 저쪽의 원인이 큰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겠죠.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도 또 학자마다 거기서 세부 분류가 또 다르니까. 그리고 또 메디칼 쪽에서 공부할 때 분류하는 것하고 정신분석 쪽에서 분류하는 거가 또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마다 그 같은 사람을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학자들 간에.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른 거죠.